육부, 종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 55장, 형님, 관우 형님. 어둠,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건강의 비수가 내 심장을 꿰뚫는 순간 나는 이 거대한 육신을 지배하던 모든 감각을 잃었다. 고통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거대한 무력감만이 나의 마지막 남은 의식을 희미하게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보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삶을 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회사원, 진수. 그는 지금 차갑고 더러운 술집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져가고 눈앞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스스로를 파괴하는 절망적인 폭음 끝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후회였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늦어버린 후회. 그리고 장비. 그는 피 묻은 막사의 흙바닥 위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포박당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천하를 뒤흔들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다스릴 마음을 갖지 못했다. 그는 형제라는 기적을 만났으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관계와 나약함에 잡아먹혀 가장 비참하고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 또한 후회였다. 두 개의 삶, 두 번의 죽음,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나는 언제나 도망치고 있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의 무력함으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나약함으로부터. 술은 그 도피를 위한 가장 비겁하고 달콤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만약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희미해져 가는 의식 속에서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의 간절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다시는 술 뒤에 숨지 않으리라. 다시는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칼날이 나의 목덜미를 파고드는 감촉이 느껴졌다. 내 안의 모든 빛이 마지막 남은 한 점의 온기마저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참회이자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형님, 나를 믿어준 첫 번째 사람. 나의 절망을 위대한 싸움이라 불러주었던 따뜻한 손길.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인자한 미소, 그의 슬픔에 젖은 눈. 내가 그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부응했더라면, 내가 그의 곁에서 그의 칼이 아닌 방패가 되어주었더라면. 관우 형님, 나를 이끌어준 두 번째 사람. 나의 관기를 묵묵히 받아내며 나를 진정한 무인으로 만들어주었던 강철 같은 존재.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붉은 얼굴, 그의 서슬퍼런 눈. 내가 그의 죽음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의 복수를 더 현명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맹세했더라면. 두 형제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슬픈 눈으로 먼저 떠나는 못난 아우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소리 없는 목소리로 내 생의 마지막 말을 전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56장, 눈을 뜨다. 삐삐삐삐. 시끄러운 기계음이 나의 고요한 어둠을 무자비하게 찢어밟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소리는 뭐지? 전장의 북소리도 병사들의 함성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할 정도로 단조롭고 신경질적이며 그리고 익숙한 소리였다. 지독한 두통,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 나는 이 감각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칼에 베이는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숙취였다. 내 인생 최악의 지독한 숙취. 나는 신음과 함께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천장을 마주했다. 그것은 거친 나무 대들보가 얽혀있는 고대의 천장이 아니었다. 싸구려 합판 위로 누렇게 변색된 벽지가 군데군데 들떠있는 나의 원룸 천장이었다. 창문 틈새로 비쳐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것은 흙과 집 냄새가 아니라 밤새 마신 술이 썩어가는 시큼한 냄새와 컵라면 국물이 말라붙은 퀴퀴한 냄새였다.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상체를 일으켰다. 몸이 이상했다. 산처럼 거대하고 바위처럼 단단했던 그 육중한 감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내 몸은 마치 손뭉치처럼 가볍고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소뚜껑만 하고 시커먼 털이 숭숭 나 있던 그 짐승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난 35년간 익숙하게 봐왔던 가늘고 하얀 내 손이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데에만 익숙한 힘없는 손가락, 굳은 살 하나 없는 매끄러운 손바닥. 나는 경악하여 다른 쪽 손으로 내 얼굴을 더듬었다. 쇠수샘이 갔던 억센 수염이 사라져 있었다. 뭉툭하던 코와 두툼하던 입술도 원래의 날카롭고 얇은 형태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온몸을 더듬었다. 갑옷처럼 단단하던 근육은 사라지고 술과 야근으로 망가진 비쩍 마른 몸뚱이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방 한 구석에 세워진 낡은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눈으로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장비가 없었다. 거울 속에는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듯 떡진 머리에 핏발선 눈, 그리고 절망과 자기 연민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진수의 얼굴이 서 있었다. 내가 그토록 혐오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나의 진짜 얼굴이.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꿈이었나. 그 길고 길었던 세월, 도원에서의 맹세, 환건적과의 싸움, 호로관에서의 패배, 서주에서의 실패, 장판교에서의 포효, 그리고 마지막 밤의 그 처절한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술주정이 만들어낸
지독하게 길고 생생한 악몽이었단 말인가.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의 작은 원룸. 책상 위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작성하던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마셨던 수많은 술병들이 시체처럼 나뒹굴고 있었다. 달력은 10월 21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필름이 끊겼던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내가 진수라는 현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하하. 꿈이었다. 그래, 꿈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일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내 목덜미에서 느껴졌던 그 차가운 칼날의 감촉. 죽음의 순간에 밀려왔던 그 뼈저린 후회.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던 두 형님의 그 슬픈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진짜 같았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지독한 숙취가 마치 꿈속에서의 상처처럼 온몸을 욱신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돌아온 이 현실이 기쁜지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그 꿈의 세계가 슬픈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두 개의 삶, 두 번이 죽음의 경계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삐삐삐삐.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다시 한번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 변하지 않은 지옥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육부, 종언, 그리고 새로운 시작. 57장, 술병의 무덤. 시끄러운 알람 소리는 나의 새로운 지옥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낯설고도 익숙한 원룸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꿈이었을까? 그 십수년에 걸친 장대한 세월이 그토록 생생했던 희로애락이 고작 하룻밤의 술주정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단 말인가. 나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지독한 숙취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방 안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술병들이 시체처럼 나뒹굴고 있었고 역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래, 나는 어젯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술을 마셨다. 그리고 죽었다. 진수로서, 그리고 장비로서 두 번이 죽음을 맞이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살아있다. 진수로서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이 좁고 더러운 방 안에서 무력하고 초라한 나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장비로서의 삶은 그저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내 뇌가 만들어낸 거대한 방어기제 혹은 장대한 망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술과 불규칙한 생활로 망가진 비쩍 마른 몸, 휑한 눈,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부정한 어깨.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나는 얼어붙었다. 거울 속 내 목덜미.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곳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오래된 흉터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이런 흉터를 가진 적이 없었다. 내 지난 35년의 인생에서 내 목에 칼이 닿을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니다. 내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 하나가 성광처럼 떠올랐다. 서주에서의 실패, 모든 것을 잃고 수치심에 몸을 떨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날. 차가운 칼날이 목의 피부를 파고들던 그 서늘한 감촉. 그리고 그날을 분노한 관우 형님이 막아서고 눈물 흘리는 유비 형님이 감싸 안아주었던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는 미친 듯이 온몸을 더듬었다. 호로관에서 여포에게 찔렸던 어깨, 환건적과의 싸움에서 스쳤던 팔의 상처, 장판교에서 포효하다 터져버린 목의 핏줄. 그 모든 기억의 자리에 마치 오래된 지도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들이 남아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그 시대를 살았던 것이다. 나는 장비로서 웃고, 울고, 싸우고, 그리고 죽었던 것이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꿈의 일부인가?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너무나도 명확했다. 나는 두 번이 삶을 살았고 두 번 모두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중심에는 언제나 술이 있었다는 것. 나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술병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첫 번째 삶을 좀먹고 나의 두 번째 삶을 파멸시킨 원수였다. 나의 모든 실패와 후회가 저 초록색 병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마치 의식을 치르듯 바닥에 널브러진 술병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소주병, 맥주캔, 양주병. 나의 지난밤의 절망이자 나의 두 번이 삶을 관통하는 실패의 증거들. 나는 그것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봉투는 금세 묵직해졌다. 나는 그 봉투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내 원룸 앞에 놓인 거대한 재활용 수거함에 그 봉투를 던져 넣었다. 철그렁, 수십 개의 술병들이 부딪히며 내는 요란한 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복도를 울렸다. 그것은 나의 과거에 대한 장송곡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직 반쯤 남아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싱크대에 쏟아부었다. 콸콸 소리를 내며 투명한 액체가 하수구 속으로 사라져갔다.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한때는 나를 위로해주던 그 향기가 이제는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나는 텅 빈 술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단 한 방울의 술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정리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갑고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에 고여있던 썩은 공기를 밀어내고 들어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독한 숙취는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술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 번이 실패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58장,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했다. 텅 빈 사무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고요한 공간에서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먼지 쌓인 컴퓨터 모니터를 깨끗하게 닦았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나의 자리를 되찾는 듯한 기분이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웬일이야, 진수 씨가 저렇게 일찍. 어제 그렇게 마시고도 용케 출근했네. 얼굴 꼴 좀 봐. 예전의 나였다면 그들의 그 시선과 수군거림에 위축되거나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서류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그들의 그 사소한 악귀는 내가 겪어온 진짜 모멸과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한여름 밤의 모기 소리처럼 하찮게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기로 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장비였을 때 유비 형님은 나를 알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혐오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장비였을 때 나는 나의 힘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존경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나를 고립시켰다.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였다. 오전 내내 나는 묵묵히 나의 일을 했다. 문서 보관실의 낡은 서류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이 무의미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자리였고 나의 책임이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이유였다. 나는 그저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박 팀장이 나를 불렀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나는 또 어떤 하찮은 작물을 나에게 떠넘기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진수 씨, 이거 지난 10년간 우리 팀에서 진행했던 모든 해외 사업 보고서인데 실패 사례만 따로 추려서 정리 좀 해줘. 연말 보고서에 참고 자료로 좀 쓰게. 그것은 명백히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귀찮고 영양가 없는 일이었다. 실패의 기록을 뒤지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속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마지못해 서류를 받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언제까지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나의 그 순순하고 담담한 태도에 박 팀장은 오히려 당황한 듯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불평이라도 터뜨릴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산더미 같은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한직이라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전장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서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수많은 실패의 기록들, 잘못된 시장 예측, 무리한 투자, 현지와의 소통 부재. 모든 실패에는 그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 이유들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분류하며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나갔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전장에서 패배한 전투들을 복귀하며 그 패인을 분석하는 책사의 일과도 같았다. 나는 그 일에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고 사고는 명쾌했다. 나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떠난 뒤에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나는 수많은 실패의 기록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 박 팀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해외 사업의 계획안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했다. 나는 잠시 등을 멈추었다. 예전의 나라면 당장 이 자료를 들고 박 팀장에게 달려가 그의 계획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증명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가 분석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메모지를 실패 사례 보고서의 가장 첫 장에 조용히 붙여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의 남은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판단은 그의 몫이었다. 나의 역할은 내가 발견한 사실을 묵묵히 전달하는 것까지였다. 나는 더 이상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2번이 삶과 2번이 죽음 끝에 얻은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육부, 종언, 그리고 새로운 시작. 59장,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내 삶은 시계추처럼 정확하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텅 빈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하여 먼지 쌓인 서류들과 마주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도 나 자신을 연민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일을 했다.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하지만 내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변한 것은 아니었다. 사무실 안에서 나는 여전히 투명인간이거나 혹은 기피 대상이었다. 동료들은 내 앞을 지나갈 때면 헛기침을 하거나 애써 다른 곳을 쳐다보며 못 본 척 지나갔다. 그들의 등 뒤에서 나를 향한 수군거림이 독초처럼 피어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있네. 보여주기식인가. 며칠이나 가겠어. 술꾼 버릇이 어디 가나. 쯧쯧.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저러다 또 언제 사고 칠지 몰라. 그들의 목소리는 예리한 바늘이 되어 나를 찔렀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들의 그 격렬 어린 시선과 악의의 찬 수군거림에 분노하거나 상처받았을 것이다. 내 아내 진수는 그들의 무지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싶어 했을 테고 내 아내 장비는 그들의 더러운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어 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처럼 혹은 의미 없는 배경 소음처럼 흘려들을 뿐이었다. 나는 장판교 위에서 100만 대군이 내뿜는 진짜 살기를 온몸으로 받아냈던 남자였다.
나는 여포의 창끝에서 관우 형님의 칼날 앞에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었다. 그 모든 것에 비하면 고작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뒷담화 따위는 한여름 밤의 모기 소리보다도 하찮게만 느껴졌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앞에 놓인 10년치의 실패한 해외 사업 보고서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실패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며 거대한 보고서에 뼈대를 세워나갔다. 이 작업은 마치 과거의 패전 기록을 복귀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는 책사의 일과도 같았다. 나는 이 단조로운 작업 속에서 기묘한 평온함과 몰입감을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박 팀장이 내 자리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제출했던 스마트팜 사업 실패 예측 보고서에 대한 뒤늦은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사실에 대한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의 이 조용한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내가 예전처럼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분노에 차 대들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야만 자신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테니. 그는 내가 정리하고 있던 보고서 더미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이야, 진수씨, 아주 도서관이라도 차릴 기세네. 그렇게 과거에만 파묻혀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야. 사람은 미래를 봐야지, 안 그래? 그의 말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예전의 나라면 이 자리에서 그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실패의 역사를 복귀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수많은 데이터를 근거로 증명하려 애썼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그를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의 그 침묵에 박 팀장은 오히려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칫했다. 그는 내가 분노하거나 변명하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물었다.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팀장님? 내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평온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업무에 대한 순수한 질문일 뿐이었다. 나의 그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박 팀장은 마치 허공에 주먹을 날린 사람처럼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뭐라고 더 쏘아붙이려다 결국 입맛만 다시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제자리로 가버렸다. 나는 다시 서류 더미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무대 위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평가나 인정 따위에 목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2번이 상과 2번이 죽음 끝에 얻어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평화였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고요한 평화는 이제 세상 그 어떤 조롱과 멸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60장, 관우 형님, 유비 형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나의 침묵은 사무실 안에서 기묘한 무게감을 갖기 시작했다. 나를 향한 수군거림은 서서히 멎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조롱하거나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별종으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둘 뿐이었다. 박 팀장 역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제출하는 완벽하고 가차없는 실패 분석 보고서 앞에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나는 여전히 문서 보관실의 유령 같은 존재였지만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던 금요일 저녁.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빌딩 안에는 오직 형광등 불빛과 나의 키보드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 보고서 정리를 마치고 기지개를 켰다. 텅 빈 사무실의 고요함이 이제는 제법 편안하게 느껴졌다.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문서 보관실의 입구에 2명이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이곳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보였다. 2 사람 모두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사뭇 달랐다. 한 사람은 거대한 산처럼 굳건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주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길게 찢어진 그의 눈에서는 그 어떤 거짓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강직하고 서슬퍼런 기세가 느껴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앞에서 자세를 바로잡게 되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상하고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의 눈은 따뜻하고 깊어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온화한 인상의 사내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진수 과장님이 되십니까? 네, 제가 진수입니다만 누구신지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왕유비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위형제인 박관우 부사장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듣고 잠시 숨을 멈추었다. 유비, 관우, 너무나도 기이한 우연의 일치. 유비라는 사내가 서류 가방에서 내가 얼마 전에 작성했던 해외 사업 실패 사례 분석 및 신규 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를 꺼내 보였다.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보고서를 쓴 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나를 아주 진지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진수 과장님, 저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산처럼 굳건한 인상의 박관우라는 남자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지으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처럼 집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까지 꿰뚫어보고 석은 기둥을 찾아내며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주춧돌을 놓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앞에 서 있는 2 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 위로 아주 오래전 내가 잃어버렸던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를 믿어준다고, 나의 의지를 믿는다고 말해주었던 그 따뜻한 눈빛. 나의 나약함을 꾸짖고 나를 강철 같은 무인으로 이끌어주었던 그 강직한 눈빛. 관우 형님, 유비 형님. 내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영혼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며 울고 있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또 다른 환생의 시작인가? 아니,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 속에서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나의 자리를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방관자도 패배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내 인생 처음으로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허세도 없는 진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길고 길었던 종언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진짜 나의 새로운 시작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